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작품은 파리대왕입니다. 이 작품은 1954년 영국 작가 윌리엄 골딩에 의해 발표된 장편 소설로 인간 본성과 문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문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은 1911년 영국 코널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내면의 어두운 본성과 사회의 위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왔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파리대왕을 비롯해 피노셔의 땅, 유산 등이 있으며 198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기사자기까지 받은 작가입니다. 파리대왕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인간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입니다.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섬의 불시착한 소년들이 점차 질서와 규칙을 잃고 폭력과 공포 속으로 무너져가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악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처음 발표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교육 현장과 문학 비평계에서 깊은 관심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인간성과 윤리에 대해 묻는 강렬한 상징적인 소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파리대왕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태평양 어딘가의 외딴 섬. 비행기가 추락한 흔적만 남아 있었고 살아남은 것은 어른 없이 고립된 소년들 뿐이었다. 랄프는 바위 끝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석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를 따라 한 소년이 헐떡이며 걸어왔다. 그는 통통한 몸집에 안경을 썼고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었다. 천식이 있어. 어릴 땐 늘 천식 때문에 수영도 잘 못했지.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자기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을 부끄럽게 고백했다. 다들 나를 피기라고 불러. 랄프는 그저 바다 쪽으로 걸어가 수영을 하려 했다. 피기는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계속 말을 걸었다. 말이 많았지만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 그의 말 속에 묻어 있었다. 둘은 해변을 따라 걷다가 조난된 흔적들을 확인했고 이 섬에 다른 소년들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탐색 도중 피기는 반쯤 모래에 파묻힌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희귀한 소라 껍데기라며 랄프에게 불어보라고 권했다. 랄프가 조개 껍데기를 입에 대고 힘껏 불자 깊고 울림 있는 소리가 섬 전체에 퍼졌다. 그 소리에 이끌려 소년들이 하나둘씩 해변으로 모여들었다. 다들 낯설고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12세 살쯤 된 소년들까지 다양한 나이대였다. 조금 후 일렬로 걸어오는 아이들 무리가 나타났다. 앞장선 소년은 키가 크고 붉은 머리에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뒤따라오는 아이들은 합창단원처럼 움직였다. 누가 우리를 부른 거야? 내가 이걸로. 랄프가 소라 껍데기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모인 아이들은 먼저 리더를 뽑기로 했다. 피기는 조용히 랄프에게 속삭였다. 네가 하는 게 좋을 거야. 넌 외모도 믿음직스럽고. 투표가 시작되자 점점 많은 손이 랄프를 향해 들렸다. 결국 랄프가 지도자로 뽑히자 잭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랄프는 그를 무시하지 않고 말했다. 너는 사냥을 맡아줘. 너희 합창단은 전부 사냥꾼이 되는 거야. 잭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들은 함께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랄프는 높은 곳에 올라 연기를 피워 구조 신호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지도자로서의 첫 발언이었다. 소년들 대부분은 구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이 낯선 환경을 하나의 모험처럼 여겼고 당장 즐길 것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피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잇따라 언급했다. 식량은 어떻게 할 거야? 물은? 불은 어떻게 낼 건데? 아이들이 각자 말을 던지며 소란스러워지자 그는 랄프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는 얘기가 안 돼. 뭔가 규칙이 있어야 해. 이걸로 정하자. 그는 조개 껍데기를 가리켰다. 이걸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혼란은 줄어들 거야. 아이들은 피기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랄프가 동의하자 받아들였다. 소라 껍데기는 곧 규칙의 상징이 되었고 말의 질서가 생겨났다. 아직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고 아이들 안에는 어른들에게 배운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랄프가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소년들은 처음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랄프가 손에 쥔 조개 껍데기가 있었다. 그것은 말없이 규칙을 요구했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걸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회의는 아직 어설펐지만 모두가 조개 껍데기를 바라보며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은 그들 안에 여전히 문명의 질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피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조 신호용 불을 피우는 거야. 불이 없다면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가 우릴 못 본다고. 하지만 그의 말은 조용히 묻혀졌다. 몇몇 아이들은 킥킥거렸고 어떤 아이는 모래를 발로 툭툭 찼다. 그 순간 랄프가 소라를 들고 일어섰다. 산 꼭대기에 불을 피우면 더 잘 보일 거야. 위에서 연기를 만들자. 그 제안에 아이들은 반응했다. 우리가 불을 피우자. 산으로 올라가자. 랄프의 말은 피기의 현실적인 조언보다 훨씬 선명했고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모험처럼 들렸다. 소란스레 일어난 무리는 산 정상으로 향했고 흥분한 목소리들이 울창한 숲을 가르며 이어졌다. 그들은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들을 긁어모아 무더기로 쌓았다. 하지만 막상 불을 붙이려 하자 성냥도 라이터도 없었다. 아이들은 당황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피기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내 안경을 써봐.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 불씨를 만들 수 있어. 잭이 안경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는 피기의 손에서 벗겨낸 안경을 햇빛에 비췄고 잠시 후 말라있는 잎사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이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러나 그 불은 곧 통제를 벗어났다. 아이들은 흥분한 채 뛰어다녔고 불꽃은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주변 풀숲으로 번져나갔다. 피기는 얼굴을 찌푸리며 외쳤다. 야, 불이 너무 커졌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야.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가장 어린 소년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불길이 번진 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아무리 찾아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누구도 그것을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산불이 꺼진 후 그 아이의 이름도 모습도 회의 속에 오르지 않았다. 모두가 말없이 있는 쪽을 선택했다. 불안은 불씨처럼 남았지만 아이들은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다. 랄프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우린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을 정하고 서로 돕자.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에서 잭은 묵묵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냥감을 따라 숲속으로 시선을 돌렸고 낯빛을 바꾸며 중얼거렸다. 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린 먹을 걸 잡아야 해. 잭은 사냥에 점점 몰입했고 그의 말에 따르는 소년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랄프가 제시한 질서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은 힘의 본능을 따르고 있었다. 한편 랄프는 여전히 구조 신호를 위해 불을 유지하는 책임을 느꼈다. 그는 감시자를 세워 불을 끄지 않도록 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금세 실증을 내고 다른 일에 흥미를 돌렸다. 피기는 여전히 회의 때마다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이름표를 붙이고 명단을 정하고 순번도 정해야 해. 이건 어릴 적 우리가 하던 방식이야. 그러나 아이들은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의 말투, 외모, 조심스러운 성격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회의에서조차 조개 껍데기가 없으면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랄프는 그를 조용히 위로했다. 너 말이 맞아. 우리 중에선 네가 제일 똑똑해. 단지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뿐이야. 그 말에 피기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들은 하나의 집단처럼 보였지만 이미 그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랄프와 피기가 지키려는 규칙과 질서, 잭이 이끄는 본능과 사냥의 흐름은 서서히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해변과 숲속을 오가며 매일을 보냈지만 처음의 질서와 규칙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랄프는 구조 신호용 불을 끄지 않도록 아이들을 번갈아 배치했으나 그 지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잭과 그의 무리는 사냥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불을 관리하던 아이들마저 하나둘 사냥에 동참하느라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랄프가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신호불이 꺼져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척의 배가 섬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랄프는 소리를 질렀다. 배가 보인다. 저기 배가 지나간다고. 그러나 불과 연기가 없었다. 구조를 알릴 신호는 꺼져 있었고 배는 멀어져 갔다. 랄프는 절망에 가까운 분노를 느끼며 불을 지키지 않은 아이들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잭과 그의 무리가 숲속에서 사냥한 돼지를 어깨에 메고 등장했다. 그들의 얼굴은 흙과 피 그리고 흥분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돼지를 잡았어. 잭은 소리쳤다. 하지만 랄프는 그들의 환호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불은 누가 지키고 있었지? 아이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피기만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잭, 내가 맡은 애들이 불을 지키지 않고 사냥하러 갔잖아. 그 배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잭은 피기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넌 늘 뒷말만 해. 조용히 해, 돼지 같은 녀석. 그리고는 피기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다.
피기의 안경이 모래 위로 날아가 떨어졌고 한쪽 렌즈가 깨졌다. 안경은 불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기에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협이기도 했다. 피기는 모래에 주저앉아 안경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이제 하나뿐이야. 랄프는 이 충돌을 통해 아이들 사이에 남아있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들을 다시 해변으로 데려가 회의를 소집했다. 소라 껍데기를 쥐고서 말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모두가 조용히 경청하지는 않았다. 우린 불을 꺼뜨렸고 구조 기회를 놓쳤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아이들은 웅성거리기만 했다. 잭은 조개 껍데기를 무시했고 난 이따위 회의에는 관심 없어 라며 피곤하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랄프는 말끝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집단이야. 누가 뭐래도 구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 말은 회의의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아이들 사이에 퍼진 무기력함과 분열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도 랄프에게 직접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조개 껍데기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었다. 이날 밤 피기는 랄프에게 속삭였다. 너도 알잖아. 아이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잭도 뭔가 달라졌어. 랄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 작은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다. 처음엔 구조를 위한 불이었지만 이제는 문명의 불씨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개 껍데기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회의는 점차 효력을 잃어갔다. 잭과 그의 무리는 점점 더 자주 불참했고 피기와 랄프만이 회의의 틀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가장 먼저 두려움을 입에 올린 것은 6살가량의 작은 아이였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동자를 굴리며 조심스레 말했다. 숲속에 짐승이 있어요. 밤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다른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어떤 아이는 그것이 어둠 속에서 날아다녔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아이는 그것이 물에서 기어나왔다고 믿었다. 랄프는 그런 이야기들을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하려 했지만 그조차도 불을 지키러 올라가던 밤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무언가를 느낀 적이 있었다. 잭은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씩 웃으며 말했다. 짐승이 있다고? 그럼 내가 직접 사냥해서 없애주지.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야수라는 존재가 실제한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다. 피기는 그런 믿음을 비판하며 말했다. 그건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그냥 두려움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아이들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공포는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즈음 섬 위쪽 하늘에서는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격추되었고 조종사의 시신이 낙하산에 매달린 채 숲속 언덕에 걸려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목격한 아이들은 없었다. 대신 야간에 불을 지키던 두 소년 샘과 에릭은 낙하산에 흔들리는 시신을 짐승으로 오인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채 달려 내려와 외쳤다. 짐승이에요. 우리가 봤어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들의 말은 즉시 퍼졌고 아이들은 더욱 공포에 질렸다. 랄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지만 샘과 에릭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분명히 움직였어요.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는 곧 하나의 확신이 되었고 아이들 사이에는 진짜 짐승이 숲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퍼졌다. 랄프는 직접 확인하자며 잭, 로저, 그리고 몇몇 아이들과 함께 언덕으로 향했다. 그들은 창을 들고 두려움을 애써 감춘 채 천천히 나아갔다. 숨을 죽이며 숲을 헤치고 올라갔을 때 바람에 휘날리는 낙하산과 인간 시신의 형체가 그들 눈앞에 드러났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것은 짐승처럼 보였다. 날개가 퍼덕이고 몸이 들썩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확신하며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 해변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잭은 랄프가 리더로서 무능하다고 비난했고 그는 짐승과 맞설 용기가 없어라고 조롱하며 자신의 무리를 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아이들은 주저하다가 잭을 따라갔다. 랄프는 점점 줄어드는 무리를 바라보며 피기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짐승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랄프의 말은 바람에 흩어졌고 아이들의 마음엔 점점 어둠이 자리를 잡아갔다. 낙하산에 매달린 시신을 짐승으로 오인한 순간부터 그들의 공포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다. 짐승은 이제 실제하는 존재였고 그 존재는 산 정상 어딘가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은 규칙보다 본능을 자극했고 아이들은 점점 질서보다 생존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지키기보다 살아남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랄프는 그 흐름을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조개 껍데기의 울림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구조 신호용 불을 피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감시 인원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소년들의 관심은 이미 딴 곳으로 쏠려 있었다. 잭은 새로운 무리를 만들고 자신을 수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안쪽 계곡 근처에 자신들만의 거처를 마련했고 사냥에만 집중했다. 그가 이끄는 무리는 공격적이고 빠르게 단결했다. 돼지를 사냥하는 일은 그들에게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권력을 확인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어느 날 커다란 암돼지를 사냥했다. 긴 추격 끝에 창으로 찌르고 칼로 해체하는 과정은 잔인했지만 아이들의 눈은 흥분으로 번들거렸다. 잭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돼지의 잘린 머리를 나뭇가지에 꽂아 숲속 빈터에 세웠다. 그것은 짐승을 달래기 위한 제물이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파리대왕이라 불렀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몸을 낮추었다. 한편 랄프의 무리는 갈수록 소수로 줄어들었고 해변에서 규칙을 지키려 했었다. 그러나 식량이 부족해지자 잭의 무리에게 몰래 접근해야 했다. 잭은 사냥한 고기를 이용해 소년들을 회유했다. 그는 우리가 고기를 나눠주겠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더는 명분보다 생존을 택했다. 피기는 분개했다. 이건 약탈이야. 그들이 힘을 쥐고 있으니 다들 따라가는 거야. 랄프는 말없이 조개 껍데기를 쥐고 있었다. 그것이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소년들은 이제 힘 있는 자를 따르고 있었다. 더 이상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불은 무너진 모닥불 속에서 꺼져 있었다. 그날 밤 잭의 무리는 얼굴에 물감처럼 흙을 바르고 몰래 랄프의 거처로 다가왔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을 감행해 피기의 안경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 순간 랄프는 외쳤다. 도대체 왜? 불이 필요하면 말로 하면 되잖아.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닌 조롱뿐이었다. 잭의 무리는 웃으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힘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믿고 있었다. 랄프의 질서에 대한 믿음은 점점 허물어졌고 조개 껍데기를 든 그의 손은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다. 숲속 깊은 곳, 잭의 무리는 사냥에 몰두해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검정, 붉은색, 흰색 진흙이 번져 있었고 눈빛은 들뜬 광기로 빛났다. 그들에게 사냥은 이제 식량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서열과 지배를 증명하는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짐승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그보다 더 큰 폭력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 중심에는 파리대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 돼지의 잘린 머리는 나뭇가지에 꽂혀 검게 굳은 피와 파리떼로 뒤덮여 있었다. 시몬은 그 앞에 혼자 서 있었다. 늘 자연을 관찰하고 말없이 받아들이던 그는 그 잔혹한 형상 앞에서도 놀라지 않았다. 그냥 고깃덩어리야. 시몬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환각이 밀려들었다. 그는 파리대왕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꼈고 그 목소리는 낮고 조롱 섞인 속삭임이었다. 왜 도망치지 않니, 시몬? 너도 알잖아. 짐승은 너희 안에 있어. 그 말은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시몬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어지러움 속에서 그는 쓰러졌고 정신을 잃은 채 한참을 누워 있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무엇이 진짜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짐승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바람에 펄럭이는 낙하산, 그 안에 매달린 시신일 뿐이었다. 시몬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이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그는 곧장 언덕을 내려갔다. 그 시각 해변에선 잭 무리가 돼지를 구워 먹으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불꽃이 타오르고 아이들은 진흙을 바른 얼굴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랄프와 피기도 음식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분위기 속에 섞이지 못한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시몬이 숲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진흙과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 탈진한 몸을 이끌고 해변으로 다가왔다. 짐승은 없어, 그건.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북소리에 묻혔다.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어둠 속에서 흐느적거리며 다가오는 시몬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 공포 그 자체로 비쳤다. 저거야. 짐승이야. 누군가가 외쳤다. 공포에 휩싸인 아이들은 일제히 덤벼들었다. 그는 중심에 끌려 들어갔고 손과 발, 창이 그의 몸을 짓눌렀다. 환호, 고함, 북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였다. 시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고 잠시 후 움직이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축제의 열기는 식어갔고 해변은 조용해졌다. 파도는 시몬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고 그의 몸은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다. 밤이 지나고 파도는 해변을 정리하듯 조용히 밀려왔다.
모래 위에서 시몬의 흔적은 사라졌고 아이들 사이에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 전날의 폭력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랄프와 피기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시몬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는 것, 그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변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짐승이라 착각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피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바깥에 있었잖아. 무리엔 안 섞였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끝으로 갈수록 떨렸다. 랄프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우린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그를 죽였어. 피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모닥불의 잿더미를 바라보며 이 섬에 더 이상 희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제게 무리는 이제 반대편 언덕 너머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곳엔 규칙도 회의도 없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건 명령과 복종,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잭은 스스로를 족장이라 부르며 군림했고 아이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냥, 감시, 처벌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웃음은 사라지고 눈빛만 남아 있었다. 시몬의 죽음에 대해 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건 시몬이 아니었어. 진짜 짐승은 아직 우리 근처에 있어. 숲 어딘가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 말은 다시 한번 아이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었다. 그들은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해 두려움에 휘둘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샘과 에릭은 아직 랄프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 이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피기는 여전히 조용히 말했다. 우린 규칙을 지켜야 해. 그게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야. 하지만 조개 껍데기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저 깨지기 직전의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한때 모두가 바라보던 그것은 이제 모래 위에서 조용히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날 밤 잭의 무리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해변 쪽으로 몰래 다가와 샘과 에릭을 포위한 뒤 무기를 들이밀었다. 만약 랄프 편에 계속 있다면 사냥감이 될 거라고, 다음은 너희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협박했다. 거부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두 소녀는 결국 잭의 무리로 끌려갔다. 그리고 해변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랄프와 피기, 서로를 바라보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랄프는 잿더미가 된 모닥불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젠 우리뿐이야. 피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앉아 부서진 안경에 남은 렌즈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금이 간 렌즈는 빛을 흐릿하게 흩뜨렸고 불을 붙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바람은 여전히 섬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바람 속에서 두 소년이 느끼는 고립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다. 샘과 에릭이 잭의 무리에 강제로 끌려간 다음 날, 랄프와 피기는 해변에 남겨진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은 이미 꺼졌고 구조를 기다릴 희망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피기는 말했다. 우리가 가서 말해야 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들에게 규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려줘야 해. 랄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단둘이 바위산으로 향했다. 피기는 조심스럽게 깨진 안경의 한쪽 렌즈를 들고 앞을 살폈고 랄프는 조개 껍데기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말로 설득해보려 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남은 말을 건네고자 했다. 바위산 위, 잭의 무리는 이미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랄프는 조개 껍데기를 높이 들고 외쳤다. 우린 얘기하러 왔어. 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잭은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고 무시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긴 내 무리야. 넌 필요 없어. 긴장이 고조되었고 결국 둘은 몸싸움을 벌였다. 모래가 흩날렸고 고함이 오갔다. 그러는 사이 피기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조개 껍데기를 높이 들었다. 우린 같은 아이들이야. 무질서 속에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 그 순간 잭의 무리 중에서도 가장 말이 없고 냉정했던 소년 로저가 절벽 위에서 바위를 밀었다. 거대한 바위는 굉음을 내며 굴러 내려오더니 피기와 부딪히며 그를 정면으로 덮쳤다. 피기는 중심을 잃은 채 허공으로 튕겨 올라갔고 그대로 바다 아래로 추락했다. 그의 몸은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파도에 삼켜졌고 바위에 부딪힌 물보라가 하얗게 흩어졌다. 그가 들고 있던 조개 껍데기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 조각은 바위 위로 흩어졌고 깨지는 소리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부서지는 듯했다. 랄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서 문명이 무너졌고 가장 마지막까지 질서를 믿던 피기 역시 사라졌다. 잭은 외쳤다.
그를 내보내. 랄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살 거야. 그 외침에 아이들이 환호했고 랄프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가 들고 있던 세계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날 밤 랄프는 바위산을 벗어나 숲속으로 도망쳤다.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다음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불도 소라도 규칙도 모두 사라진 섬 위에 남은 것은 말 없는 명령과 조용한 공포 그리고 무력한 침묵뿐이었다. 바위산 아래 숲의 그늘 속에 몸을 숨긴 랄프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기의 마지막 외침과 바위가 깨지던 소리, 조개 껍데기의 파편이 흩어지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질서, 그 조용한 규칙은 파도에 쓸려갔고 그와 함께 해주던 친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숲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위안이 아닌 위협이었다. 바람 소리, 나뭇잎의 흔들림,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조차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랄프는 나뭇가지 아래 몸을 웅크리며 작게 속삭였다. 피기는 틀리지 않았어. 규칙이 없으면 우린 짐승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 이 진실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랄프는 조심스럽게 제게 근거지를 엿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소년들의 집단이 아니었다. 울타리도 없고 놀이도 없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제게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였다. 질문도 없었고 웃음도 사라져 있었다. 숲 그늘 뒤에서 샘과 에릭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로 얼어 있었고 몸짓 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랄프는 나뭇가지 사이로 속삭였다. 도와줘, 이제 숨을 곳도 없어. 두 소녀는 잠시 눈을 맞췄고 그 안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랄프에게 밤에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은신처를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날 밤 잭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랄프는 짐승과 같은 존재야. 그를 잡아야 해. 그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그 말은 즉시 사냥으로 이어졌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아이의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창을 들고 섬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랄프는 숲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땅을 밟는 발소리, 부서지는 가지 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이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날 오후, 잭은 숲 한가운데 불을 피우라고 명령했다. 불은 곧 바람을 타고 번졌고 나무 위로 연기가 솟구쳤다. 랄프는 타들어가는 나뭇잎과 뒤쫓아오는 발소리 속에서 정신없이 숲을 가로질렀다. 불꽃은 추격자처럼 따라붙었고 타는 냄새가 그의 목구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숨을 죽이며 나무 뒤에 몸을 웅크렸고 그곳에서마저 불꽃의 붉은 빛이 번져왔다. 불길은 섬 전체를 삼키고 있었고 뒤에서는 함성과 창끝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달릴 힘도 없었다. 몸을 굴려 도망쳤고 가시덤불에 긁힌 피부가 타는 듯 아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다의 소리가 들렸다. 숲이 멈추고 모래가 발밑에 닿았고 앞에는 해변과 바다가 펼쳐졌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싸울 힘도 없었다. 뒤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랄프는 해변에 도달한 순간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연기에 뒤덮여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숲은 이미 불길에 잠겨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잭의 무리가 달려오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걸을 힘도 숨을 돌릴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섰다.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 하나가 그를 억지로 앞으로 밀어붙였다. 쓰러진 채 땅을 기며 중얼거렸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진짜야. 그의 손이 모래를 움켜쥐었고 가시덤불은 피부를 찢었다. 뜨거운 숯덩이들이 발등 위로 떨어졌고 숨소리마저도 자신을 드러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달리는 발소리는 리듬 없이 섞여 있었고 그것은 더 이상 친구들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이 몰려오는 소리였다. 머릿속은 불타는 숲처럼 혼란스러웠다. 이름도 얼굴도 규칙도 모든 것이 그 속에서 타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옆 나뭇가지가 꺾였고 누군가가 뛰어들었다. 랄프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밀쳐내고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렸다. 앞은 보이지 않았다. 진흙이 발을 붙들고 나무 뿌리가 발목을 끌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는 순간이 마지막일 것만 같았다. 그의 발이 모래에 닿았을 때 사냥의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불빛이 숲 너머에서 타올랐고
고함과 함성이 해변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랄프는 쓰러지듯 모래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몸을 뒤집어 타오르는 숲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를 달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은 그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랄프는 해변 모래 위에 쓰러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뒤에서는 불타는 숲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안에서 짐승처럼 달려오던 잭의 무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흰 제복의 한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제복 상의에 단단한 단추가 빛나는 해군 장교였고 그 뒤로는 무장을 한 몇 명의 해병이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다. 랄프는 처음엔 그것이 환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발소리, 장교가 손에 든 쌍안경의 반짝임, 그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입을 열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장교는 주위를 둘러본 후 숲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말은 바람 속에 섞여 조용히 퍼져나갔다. 숲에서 달려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창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어른의 등장 앞에서 그들은 말을 잃었다. 얼굴에는 당혹과 불안이 번졌고 발걸음은 모래 위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랄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감았다가 뜨자 피기의 얼굴이, 시몬의 눈동자가, 부서진 조개 껍데기에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죽인 울음이 터졌고 그것은 통곡으로 번졌다. 그것은 단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끝을 위한 울음이었다. 잃어버린 규칙과 이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오열이었다. 아이들 중 몇몇은 조용히 따라 울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잭은 서서히 얼굴에 바른 진흙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이 만든 세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불은 여전히 섬을 태우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앞에 아이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장교는 랄프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사냥꾼도 지도자도 희생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다시 아이가 되었고 모래 위에 맨발로 서 있었다. 불타는 섬을 뒤로하고 그들은 문명의 침묵 속에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파리대왕이었습니다. 파리대왕은 인간 안에 잠재된 폭력성과 본능이 문명이라는 얇은 껍질이 벗겨졌을 때 얼마나 쉽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이들이라는 무고한 존재를 통해 인간 본성이 본래부터 순수한 것이 아님을 냉정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작품 속 랄프와 피기가 상징하는 것은 질서와 이성, 그리고 문명이며 잭과 그의 무리는 본능, 권력, 그리고 파괴입니다. 문명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그 경계는 놀라울 만큼 쉽게 허물어진다는 점이 작품의 핵심 주제입니다. 윌리엄 골딩은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으며 문명이라는 구조가 없다면 누구든 야망과 폭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